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간추려서 드리겠는데요. 자, 우크라이나군이 해상 자폭 드론, 항공 자폭 드론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케르치 대교 그리고 그 인근의 주요 시설을 타격해서 러시아의 크림 그리고 헤르손으로 가는 보급로를 완전히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크림, 헤르손 거의 고립에 가까운 이런 타격을 받게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아주 위험한 장난을 우리 군사기지를 향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중국인들 말을 너무 믿는다라는 어이없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또 미국의 중동에서의 실책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해 초부터 자국 주둔 서방 다국 적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이라크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오는 9월부터 철수하라는 요구를 꺼내들었습니다. 철군 마감 시한을 1년으로 두고 내년 9월까지 모든 병력을 빼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미국 이대로는 이라크라는 중동 내 핵심 거점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테러 대응을 명분으로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국 주도의 외국군은 오늘 9월부터 철수해야 하며 내년 9월까지 이라크 내 외국군 활동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고 이라크 정부가 현지 시각 7월 23일 밝혔습니다. 복수의 이라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오늘 9월부터 철수해야 하며 공식 활동 마감 시한은 내년 9월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는 현재 미국과 공동안보협력 대화를 통해 철군 일정과 규모 등을 논의 중인데요. 이라크는 자국 내 서방 군대가 지난해 10월 발발한 가자 전쟁 이후 이라크 안보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각국의 병력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의 병력을 주둔시켰던 미국은 지난 2011년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지만 이라크 전역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창궐하자 이라크 정부의 요청으로 재파병했는데요. 현재 약 2,500여 명의 병력이 이라크 전국 각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라크가 미국과 서방 각국에 철군을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이란과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바그다드 인근의 알 아사드 공군기지와 이란 국경에 가까운 알 하리르 공군기지가 자국은 물론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에게도 위협적인 군사시설이라고 보고 이라크 정부에 지속적으로 철군을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최근 이라크와 달러 대신 위안으로 무역 결제를 시작한 중국 역시 친중 성향의 시아 알 수다니 총리를 통해 이라크를 중동 영향력 확대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의 요구에 따라 이 지역에서 병력을 철군할 경우 중동 전역에서 저항의 축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도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이라크 요구대로 미군이 9월부터 정말 철군을 시작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거 전부 다 바이든의 실정 때문이죠. 이를테면 지금 이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으면 그러면 또 여기에서 미군들이 사망을 했죠.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 공격했던 원점을 그냥 강력하게 타격하고 이렇게 응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상군들 밀어넣는다든지 전력을 더 투입한다든지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들겨 맞죠. 그러면 왜 미군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다치고 하는데 가만히 있냐라는 비판을 안 당하기 위해서 아예 병력을 빼기로 결심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덩치 큰 찐따도 아니고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라크에 미군 기지 2개가 있는데 바그다드 서쪽의 알 아사드 공군기지가 있고 아르빌에 특수작전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이 아르빌에 있는 기지는 이란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란이 야 우리에게 위협된다 빨리 좀 빼라 이런 이야기들 계속하고 이 알 아사드에서 비행기가 떠서 폭격하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것도 좀 빼라 라고 이 이라크에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이 기지 2군데를 빼버리면 그러면 어떡하냐 이 기지를 여기에 인민동원군 친이란 민병대죠. 그들을 이 기지를 사용하게끔 해서 안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 이게 정부가 무슨 자기네들 정부군을 가지고 해야지 민병대 그 민병대는 또 이 이란의
컨트롤을 받는 민병대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니 지금 앞으로 이 중동 지역의 미국 전력 그리고 서방 전력, 친서방 전력은 완전히 그냥 다운되게 됐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이 계속 이라크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를 중국의 전진 기지로 삼아요. 그러면 이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중국이 이라크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더 서진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친미 국가, 친서방 국가들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쿠웨이트 또 그 건너편에 있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심각한 안보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아주 그 소심한 자세로 이라크 문제에 대처하다 보니까 완전히 미국의 또 서방의 영향력이 또 자유민주주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축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황당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중국인들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기지에 드론을 날려 영상을 촬영해 해당 국가들이 발칵 뒤집었던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지난 6월 25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월 2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40대 중국인 남성 등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며 이들은 지난달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국 항모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선했던 바로 그날 기지 외곽에서 드론을 날려 항모 상공으로 보냈는데요. 미국의 전략자산이 입항했고 대통령까지 승선하는 상황이었는데 부산기지는 중국인들의 드론에 맥없이 뚫렸습니다. 30, 40대 유학생 신분인 이들은 대형 항공모함이 정박해 있는 것이 신기해 호기심에 드론을 날렸다라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는 과거 판례에서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던 바 있어 이 중국인들은 기소되더라도 벌금 또는 추방 정도의 약한 처벌만 받게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일본에서 군사기지를 침범했던 중국인들 대부분이 유학생 신분이었다는 점이고 이들이 신분을 위장한 국가안전부 요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전략군사시설과 대통령 참석 행사장이 드론에 뚫린 것도 황당한데 그 사건을 일으킨 외국 간첩 의심 인사들에게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당국,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어도어 루즈벨트, 지금은 출항해서 중동으로 갔죠.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6월 25일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에 있었고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항모를 방문해서 한미동맹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데 그 대통령이 오던 그 시점은 아니다 하더라도 오기 전에 중국인들이 드론으로 이 지역을 촬영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 항모 들어올 때마다 우리 각종 언론에서 항모 들어오는 이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촬영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뒤편 그 삼복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촬영하면 돼요. 되는데 그렇게 그냥 촬영만 하는 거 하고 이 기지 상공으로 드론을 날려 보내서 진입시키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런데 이 중국인들은 드론을 날려서 항모 상공까지 드론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기지를 완전히 관통해서 기지 외곽의 경비 상황, 초소 상황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대공포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제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대공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드론을 보내서 쫙 서치해보면 다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쫙 해서 항모 있는 저쪽 부두까지 보냈다는 것은 기지를 완전히 대각선으로 관통시켜서 제일 끝까지 갔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수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 경찰은 유학생이라고 하고
그냥 신기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신기하면 다 합니까? 그게 아니죠. 40대들이 또 무슨 또 유학생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당일날 중국이 WZ7 이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보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올 때 그때 어떤 그 신호감청 촬영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군에서는 이렇게 항모와 윤석열 대통령을 감시를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간첩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들을 보내서 관광객 또는 유학생으로 그냥 실수로 우연히를 가정해서 정찰을 동시에 병행한 작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미국에서 미국 최대 해군기지죠. 노포크. 그 노포크에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나 중국인들이 침입하는 것이 지금 걸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중국인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 함대 전력사령관 데릴 코들 대장이 뭐라고 했냐. 그들은 보통 자신이 학생이고 군사 매니아고 함정을 보고 싶어 한다고 위장한다. 그런데 대부분 드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국 국가안전부가 유학생을 보내면서 그 유학생 신분으로 정보 취득을 하라. 라는 지령을 안 내렸을 가능성이 100%다. 라고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중국의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사람들 중에 군사 매니아도 있겠지만 또 군사 매니아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지령을 받고 자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은 그냥 신기해서 했다고 하니까 대공 혐의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가면 저 죄 없어요 라고 하면 죄 없다라고 믿어줍니까? 외국인이라서 우리보다 상전인 중국이라서 이렇게 봐줍니까? 어떻게 중국이 우리 상전입니까? 5천년 동안 우리를 짓밟고 수탈하고 침략하고 했던 그 자들을 어떻게 우리 적국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현재 이 제98조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적국만 규정돼요. 적국. 그래서 우리의 적국은 북한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완전 황당한 거죠. 지금 미국의 그 수미테리 보십시오. 우리는 동맹국인데도 외국에 협력했다라고 해서 지금 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고 기소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영국이든 뭐 미국 같은 동맹 그리고 일본 뭐 영국 프랑스 같은 우방 다 그냥 외국은 무조건 그 외국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 기밀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간첩죄를 적용해야죠. 그런데 그걸 올 3월에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상정이 됐는데 그게 뭐 유야무야 선거하고 이러면서 자동 폐기가 돼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법원에서도 지금 대법관 후보자인데요. 박영재 법원 행정처 차장이 아니 그거 산업 스파이 같으면 산업 스파이 그러니까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또 군사 부분은 군사기술 기밀보호법 뭐 이런 걸 처벌하면 되는데 왜 더블로 하냐라고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산업기술 보호법 즉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우리가 솜방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이다 뭐다 그 어마어마한 반도체 기술 다 빼가서 중국에 넘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리면 뭐 조금 살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나중에 호의호식하면 되지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은 동맹이든 동맹 아니든 그 여하를 막론하고 적국뿐만 아니고 전부 간첩죄로 처벌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한국과 얼마나 적대적인지 혹은 가까운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강하게 처벌해서 안 된다라고 지금 대법관 후보자인 이 박영재 법원 행정처 차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한국과 친하다 안 친하다는 정권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전 정권 같으면 중국이 뭐 어마어마하게 친하다 생각할 거고 또 일본은 엄청 안 친하다 생각할 거고 이번 정권 같으면 일본 좀 친해 중국도 계속 친해 또 이렇게 생각할 거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팍팍 바뀌는 게 친하다는 이런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걸 객관화해야죠. 객관화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다 처벌해야 되죠. 저는 이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자라는 거 그것도 참
이런 친중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누가 추천했는지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생명줄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흑해와 아조프해 사이 케르치대교 방어선이 뚫렸습니다. 케르치대교 철도 운항이 중단돼 사실상 유일한 보급로가 됐던 항구가 드론 공격을 받아 마지막 남은 수송수단이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이 크림반도 케르치대교 인근 카프카즈 항구의 러시아군 물류터미널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해 철도 페리선 슬라비아닌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현지 시각 7월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7월 23일 야간에 발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해군은 수상 자폭 드론을 이용해 슬라비아닌 함을 직격하는 데 성공했고 해당 선박이 대파돼 침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길이 150m, 폭 21m의 화물선인 슬라비아닌은 철도와 연결해 화물열차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특수 화물선인데요. 러시아는 케르치대교 교각 붕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철도 교량 통행을 중단한 뒤 세 척의 동급 화물선으로 열차들을 실어 날아왔습니다. 해당 열차들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유류와 탄약, 각종 물자들을 싣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말 카프카즈 항구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해 세 척의 열차 페리 중 두 척을 대파시켜 크림반도에 물류 대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베냐민 콘드라티에프 크라스노다르 주지사는 카프카즈 항구가 밤새 드론 공격을 받았고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장에서는 드론에 피격돼 불에 타는 선박들의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케르치 해협 철로를 잇는 마지막 남은 화물선이었던 슬라비아닌이 파괴되면서 이제 러시아는 철도를 통해 크림반도에 물자를 공급할 수 없게 됐는데요. 크림반도 유지는 물론 남부전선도 앞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화염, 폭발 화염이 지금 충천하고 있죠. 아마 유류 같은 것을 실은 배가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크림반도 케르치대교, 이게 그동안 여러 번 드론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 받아서 이 교각에 금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화물을 실은 대규모 열차가 지나다니기에는 지금 위험하다 해서 열차 통행이 안 돼요. 위치는 어디냐? 바로 이 크림반도와 크라스노다르를 잇는 이 케르치대교에서 크라스노다르에 있는 항구입니다. 조그만 항구인데 전적으로 이 크림과 크라스노다르의 이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자그마한 항구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철로를 통해서 그리고 왕복 4차선 자동차 도로를 통해서 케르치대교가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가죠. 철로는 왕복철로예요. 이렇게 해서 물류를 실어 날랐는데 이 철로가 지금 이 교각이 좀 위험하다 해서 스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한 번 이 카프카즈 항구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케르치 해협 입구에다가 바지선들을 쫙 들이밀어서 자폭 드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수상 자폭 드론이 그 바지선들의 사이를 뚫고 돌파를 한 거예요. 저 기가 막히죠. 돌파를 했다. 이 말은 뭐냐? 러시아가 이 케르치 해협 쪽을 해상 초계하는 해군 전력, 해상 초계 전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상 초계 전력이 있으면 우크라이나 드론, 자폭 드론들이 그 바지선 사이사이를 뚫고 들어오면 공격해서 격침시키겠죠. 그런데 다 뚫렸다라는 거가 되고요. 그럼 열차 페리, 이건 또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다리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이 페리선에다가 열차 하나를 지금 이렇게 네 줄로 쪼개서 지금 실었네요. 그래서 수십 량을 한꺼번에 실은 겁니다. 네 줄로 쭉 이렇게 끊어서 그리고 건너편에 가면 이 열차를 내려주면 거기서 다시 열차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긴 그런 화물 열차로 만들어서 다시 크림반도에서 또 운행을 해서 전진하고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철로가 항구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페리가 갖다 대고 열차를 끊어서 지금 실어 나르고 있는데 이게 세 척이 있었어요. 그걸 지난 5월에 두 척을 대파시켰고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열차 페리 한 척을 거의 침몰시켰다. 그럼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다리는 열차가 사용할 수 없고 이 세 척의 페리로 열차를 실어 날랐는데 그중에 두 척은 이미 5월에 대파돼서 지금 사용할 수 없고 마지막 남은 한 척은 이번에 침몰했다라는 것이 되죠. 이렇게 되면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물자들, 크림반도는 지금 거의 고립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물자를 보내줘야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의 크림반도가 헤르손 전선의 보급기지가 되죠. 그런데 탄약, 유류, 각종 보급 이런 것들이 트럭으로 실어 오는 거하고는 열차로 실어 나가는 거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대규모 보급수단인 열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크림반도 그리고 헤르손 남쪽의 러시아군 보급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쪽 루안스크, 도네츠크 쪽에서 실어 날라야 되죠. 그러면 그 루안스크, 도네츠크 쪽에서 실어 날라서 헤르손에 보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네츠크 쪽에도 보급이 또 지연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철로에도 도네츠크에 있는 철로에도 만약에 사보타주가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완전히 그냥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굉장히 큰 작전을 우크라이나군이 성공시킨 것 같고, 그래서 이 작전을 매개로 해서 남부 전선의 전선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굉장히 큰 전과 알려드려서 기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